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M7 기업들 모두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확보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발 빅테크 부진의 일제히 하락, 나스닥은 2.76%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기술주 위주로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분기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에도 부합했고요. 다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춰지지 못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애플 실적 예상 상회했으나 유럽에서 14조 세금을 물었죠. 시간 외에서 2%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면서 마진이 줄어들었다라는 영향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오펙 증상 연기 그리고 미국에서 수요 증가로 WTI 국제유가는 3%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7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73달러 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파병을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북한군 8,000명,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은 이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모습인데요. 다우존스 0.9%, S&P 500은 1.86%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양새라서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들이 주도한 하락장이었죠. 어제장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지출 확대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샀는데요. 그 여파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써 빅테크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준수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5개 기업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업마다 좀 달랐죠. 애플과 아마존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 어떤지 브리핑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편 각종 경제 지표들도 발표됐습니다.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모두 양호하게 나와줬습니다. 9월 물가 상승률은 2.1%로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했고요.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28%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지면서 5,000포인트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줄어든 원유 재고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연기 예정 소식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3% 가까이 증가하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전 종목 모두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발표됐죠. 실적 발표 전에 2% 가까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EPS 1.64달러로 LSEG 예상치인 1.6달러를 소폭 상회했고 매출 역시 949억 3천만 달러로 역시 LSEG 예상치인 945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6% 늘었는데 순이익이 229억 6천만 달러에서 147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에 내야 하는 102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세금 납부에 따른 것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맥과 아이패드의 매출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쿡 CEO는 매출 실적 발표 후 CNBC와 방송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아이폰 14보다 좋았고 아이폰 16은 전작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실적 발표에도 시장은 경계감을 더욱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에서 2%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6% 넘게 빠졌는데요.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클라우드 부문에서 선전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준수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고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 확대 계획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도 역시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5%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큰 악재는 없었지만 이 AI에 대한 피로감이 엔비디아, AI 칩 생산 업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알파벳 역시 2%가량 하락했는데요. 알파벳의 입지가 조금 흔들릴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대화형 검색 엔진인 챗 GPT 서치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AI 검색 엔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구글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3.28% 하락한 채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EPS 1.43달러, 매출 1,588억 8천만 달러로 LSEG 예측치인 EPS 1.14달러와 매출 1,572억 달러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27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시장 예상치인 275억 달러의 소폭 미치지 못했고 광고 매출액은 14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애플과는 좀 다른 시장의 움직임 보여줬는데 장 마감 직후에 애프터마켓에서 6%가량 급등을 한 후에 지금은 4, 5%가량 상승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결을 같이 하는데요. 저커버그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 투자에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 하한단을 높여 잡았고요. 또 동시에 내년에도 자본 지출이 계속 크게 증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5%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우버 살펴보겠습니다. 승차 공유회사인 우버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9.33% 하락한 72.0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EPS 1.2달러, 매출 111억 9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EPS 41센트, 매출 109억 8천 달러 모두 웃돌았는데요. 그러나 3분기 총 예약액이 409억 7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시장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베이입니다. 역시나 큰 폭 하락했는데요. 어제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으나 4분기 매출 전망이 실망감을 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고 오늘장에서도 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살펴보기 전에 이 이베이의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물론이고 올해 전체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살펴보겠습니다. 16.73%나 하락했는데요.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증가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6.73% 하락한 23.49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12%가량 급락을 했고 오늘은 그 낙폭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로빈후드는 올해 3분기 EPS 17센트, 매출 6억 3,700만 달러를 달성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EPS 18센트, 매출 6억 6,100만 달러로 다소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프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리뷰인데 오늘 프리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대선 판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양 후보의 지지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박빙의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이 지금 연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 후보마다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게 전체 지지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합주,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간접 선거다 보니까 각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그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다 이제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주에서 얼마만큼 이기느냐 지느냐가 더 선거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경합주 같은 경우 지금 서로 약간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조금은 더 우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많고요. 또 어제 나온 보고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 양 후보 간에 또 박빙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느 후보가 더 낫다라고 쉽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달 이후에 트럼프 후보가 상당 부분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 간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상당히 다시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이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된 게 이제 미국의 베팅 사이트들의 이제 베팅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지금 트럼프 후보의 이제 거액의 베팅을 하면서 베팅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 조금 왜곡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양 후보가 좀 접전을 벌이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경합주 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펜실베니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펜실베니아주가 이제 선거인단 수가 이제 19명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과거에 이제 선거를 보면 양 후보 간에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선다라고 해도 선거 때는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그런 이제 모습들 좀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실베니아 주의 그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좀 더 우세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조금은 더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 쪽에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랠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양 후보 안에 이제 각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표할 때까지 정확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는 다소 다른 경합주 승자 독식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해리스 트럼프 후보가 아직은 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왜 트럼프에 베팅하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 중에서 2곳이 해리스 후보 박빙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경합주가 총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통 이제 6개 주가 이제 주로 이제 거래건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썬벨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고요. 북쪽에 이제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남쪽 이제 3개 이제 썬벨트 관련된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 이후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또 CNN이 낸 그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러스트벨트에서 지금 소폭이나마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와 실제 이제 표심과는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언론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게 약간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이제 발표들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내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다소는 조금 유리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지금 해리스 후보에 대한 그런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제 소극적 태도가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리스 후보도 원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이제 낙마로 인해서 지금 후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대통령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약 같은 사항이 조금 준비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여러 발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리스 후보의 말에서 알맹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발언에 대한 그런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일단 관심사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이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는 낮다라고는 하지만 선거에서는 조금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접 투표다라는 거 같고요. 또 하나가 미국 선거가 이제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권자를 이제 정하는 거를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이제 확정을 짓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지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투표를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제 양측의 그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등록을 해서 그런 투표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 다양한 섹터들이 있지만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2억 원 찍는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가상자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들어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나 한국은행이 CBDC 관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 역시 모멘텀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트럼프적 그런 이제 정책이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최근에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달에 이제 저점을 하고 지금 이제 7만 달러. 그러니까 전일은 이제 소폭 하락을 하면서 7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저께만 해도 이제 전 고점이 이제 7만 3천 달러 전까지도 올랐다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트럼프 후보의 그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 관련된 그런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을 받는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선 공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인사들에 대한 뭐 인사 조치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법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법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에는 이제 미국 그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화당 측에서 이제 발의는 했지만 이게 뭐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그동안은 이제 좀 미온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제 SEC 같은 경우, 미국 이제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증권화가 될 거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안 될 가능성은 높았는데 만약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한 100만 개 정도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뭐 100만 개 정도를 미국 정부에서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비트코인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제 SEC 이제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당선이 되면 해임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ETF가 또 출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지금 뭐 8만 달러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많이 뭐 얘기하는 데는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트럼프 후보와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트럼프 관련된 이제 테마적인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가격이 뭐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겠다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는 약간 개념적으로 좀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테마주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값도 매일 오르고 있지만 지금 가장 우려가 많은 부분은 바로 강달러입니다. 환율이 1,400원 턱 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인데요. 강달러 기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자, 우선 상반기에도 환율이 1,400원대 터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수출주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금 환율이 상당 부분 지금 강한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최근 이제 이번 주 들어는 조금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달러화가 이제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미국의 이제 경제가 골디락스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달러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후보가 뭐 얘기는 말로는 이제 약달러를 원한다라고는 하지만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이제 강달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골디락스 관련돼서는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 이제 속보치가 연 2.8%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유로존이 1.6%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에서도 뭐 경제 성장률이 4.6%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이 예상치 5%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중앙은행에서 전일 이제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 일본이 그 자민당 이제 총선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자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긴축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일본 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한 이후에 좀 매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의 경제 상황이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나오곤 있지만 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도 일부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를 이어간다라고 보면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관세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제품 수입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내에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감세 정책과 더불어 재정 확대 정책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 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달러가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정 적자로 인해서 미국 국채 발행이 더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돼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자금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아마 지금 강달러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강달러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뭐 국내 수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강달러가 이루어지면 특히 원자재를 이제 많이 수입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일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은 같이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원화가 이번 주에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월 말에 이제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제 월말이 지난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만약 원화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그만큼 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을 보내고 나면 정말 바로 대선이 코앞입니다. 지금 대선 직후의 상황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방산주 역시 연일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방산주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관점이 우세해서인데요. 다만 너무 올랐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주들이 계속 좋았죠. 올해 네. 계속 좋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몰빵 투자하시는 경우, 아니 투자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좀 긍정적인 업황을 기대하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후보 모두 지금 미국의 국방비를 당선이 되면 대도 이제 국방비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각국의 특히 이제 동맹국들의 국방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U나 아니면 다른 지역 내에서도 지금 국방비를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EU 같은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국방비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한 국방비의 30% 정도를 무기 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방비가 증가하면 무기의 구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세계 각국의 동맹국의 이런 이제 국방비 증액 요구는 이런 이제 방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지금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방비의 지속적인 지출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위산업체 이런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그 무기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이제 동유럽 지역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상당히 가성비 있는 그런 무기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내 방산업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컨퍼런스 콜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우리도 대선 역시 결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선 그 이후의 상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지금이라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올라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대선 결과가 지금 박빙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은 아마 대선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로 이제 투자가 집중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에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에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 좀 보일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선 전에 하락을 했다가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전에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선 직후에는 어느 후보가 되든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 좀 그러니까 많이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그렇게 시장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우리가 대선 직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31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건도 하회한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13일에서 19일 주간 186만 2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천 건 줄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로 이달 초중순에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인데요. 노동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습니다. 전년비, 전월비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9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3%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 2.6% 상승을 소폭 웃돌았고 지난 8월 수치인 0.2%와 비교했을 때도 상승세가 다소 가팔라졌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 발표에도 전문가들은 다소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랜드버그 베넷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PCE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면서도 투자자는 올해 말고 2025년 초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가속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여전히 11월에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우려로 12월에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9월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5% 증가했고 9월 개인 소득은 전월보다 0.3%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현지 시간 31일 챗 GPT 내에 검색 기능을 도입한 챗 GPT 서치를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비슷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기존 검색 엔진처럼 단어를 입력하는 대신 대화하듯 질문할 수 있다는 기존 챗 GPT의 장점이 더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챗 GPT 서치가 검색 시장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데요. 최근 들어 AI 검색 시장을 둘러싼 빅테크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구글은 지난 5월 출시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의 출시 국가를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메타 역시도 자체 검색 엔진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BOJ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교도통신은 미국 대선과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실질금리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 물가 전망이 실현돼 간다 하면 정책금리를 인상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바 있는데요. 이어 7월 회의 때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속보치가 지난해보다 2% 상승했습니다. 3달 만의 반등인데요. 전문가 예측치인 1.9%를 웃돌았습니다. 9월과 비교해서는 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은 2% 아래로 떨어졌으나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2.7%로 9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9월에 마이너스 6.1%에서 10월에 마이너스 4.6%로 줄어들며 물가 상승률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3.9%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 전문가들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향후 몇 달 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ECB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이날 목표는 이미 달성됐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 극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3분기 매출에서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비아디가 테슬라 매출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아디는 지난 30일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 증가한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인 252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3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어난 1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고 서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도 비아디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아디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와는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함께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 충전 부담이 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비아디의 전략이 주효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내수 판매도 강력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기존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할 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어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방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확장 여부가 비아디의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시간입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수요 내러티브 유효, 일라이릴리의 이야기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자, 일라이릴리는 1901년에 설립된 미국 대표 제약사입니다.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등 주요 제품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면역학 분야의 탈츠 그리고 신경학 분야의 엠갤러티 등 다양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이어가던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비만약 판매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저조한 탓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낸 후발 주자들이 더 나은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양강구도인 시장 지형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841.87달러로 전일 대비 6%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 30일 최고 960.02달러까지 올랐던 주가 상승 흐름이 꺾인 셈인데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30일 종가 기준 113.15달러로 전일 대비해서 1% 정도 올랐으나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회사 주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 6월 146.3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110달러 선까지 내린 겁니다. 최근 두 회사의 주가 상승세가 꺾인 데는 두 회사의 비만 치료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라이릴리가 30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수치, 그리고 주당 순이익, 즉 EPS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1달러 늘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당초 월가 전문가들이 제시했었던 예상치인 매출액 121억 달러, 그리고 EPS 1.45달러를 모두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일라릴리는 3분기에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량이 기대치만큼은 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일라릴리는 연간 EPS 예상 전망치도 기존보다 3달러가량 낮췄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11월 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오젬픽, 위고비를 처방받던 환자들이 경쟁약인 일라릴리의 마운자로, 젯바운드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처방 실적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만 치료 신약을 개발 중인 후발 주자들의 연구 개발 성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지난주 19%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4일 주가는 73.22달러로 전일 대비 12% 급등했고 25일에도 4% 올라가면서 78.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첫 개장일의 주가는 18.28달러였는데 무려 4배 이상 오른 셈이고요. JP모건은 지난 9월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8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건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의 비만 치료제와 다른 원리의 비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의 비만 치료제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유사 치료제 약물이 GLP-1 흉내를 내서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또 모두 피부에 찔러서 투여하는 펜형 주사제로 매주 투여를 해야 하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시장 예상보다 효능과 그리고 내약성 데이터가 좋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4중 작용제 임상 진입 그리고 월간 제형 개발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고요. 경구용은 주사제에 비해서 환자 투여 불편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4중 작용제는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기존 2중 작용제 그리고 3중 작용제보다 더 높은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기존과 다른 보다 효과적인 비만 치료 신약 개발에 도전하면서 릴리와 노보가 쥐고 있는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지형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 신약 후보 HM1527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약품이 지난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처음 공개한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인데요. 3가지 수용체의 작용을 최적화한 3중 작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부수적으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도 효력을 낼 수 있도록 3중 작용제로 설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경구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 피하 주사 제형으로 투여를 시작한 이후 경구제로 유지하는 요법이 가능해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경구제 개발 성공은 노보와 릴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입니다. 4분기 탑라인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데이터상으로도 마운자로 그리고 젯바운드 처방 데이터가 3분기에도 양호한 성장을 보여준 만큼 수요 문제로 확대 해석은 불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일라릴리가 많이 빠졌지만 지금 최근 1년 사이는 5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활한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사보험 커버리지도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둘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